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적 갈등과 평화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통역을 원하신 분들께서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 한국어는 1번 그리고 영어는 2번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장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학계에서는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국방정책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요 대외 활동으로는 유엔과 유네스코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오고 계시면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의 자체평가위원 및 국제협력 관련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달을 해서 이번 세션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와 또 지속성장 발전이 어떤 함수관계에 있는지, 특히 또 그런 함수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륙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또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이 하늘에서 주는 수량의 변화, 또 급변, 이런 것들이 농산품의 질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 더 나아가서는 물가의 플럭추에이션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추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명의 프레젠터를 모셨지만 이 두 분 모두 글로벌 수준에서의 기후 변화가 인간 안보, 그다음에 지역 평화에 어떤 아프리카의 지역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글로벌 수준에서, 그다음에 또 농업과 분쟁이라는 아주 스페시파이된 영역에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발표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은 프레젠터에게는 20분의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두 분의 디스커선트에게는 약 10분씩 토론 시간을 드리고, 플로어에서 나오는 질의를 또 이 두 스피커가 리액션하고, 또 디스커선트의 토의를 리액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젠터를 소개시켜드리고 연속해서 우리 두 번째 프레젠터가 발표를 하고 10분씩 두 분의 디스커선트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터는 유엔의 최고위층에 계신 우리 기술, 기후변화, 그다음에 천연자원과 관련된 수준 높은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장폴 애담 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lease do start your presentation.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20분 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에 가서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유엔 기관을 대표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그런 갈등, 평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두 가지 큰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기반의 불안전성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녹색 회복에 투자해서 보안 구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아프리카의 안보를 봤을 때
내적인 각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분쟁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동안의 어떤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분쟁과 폭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상관관계라는 것은요. 이 재난이 있었던 곳에서 아무래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2021년에 아프리카 기후 현황에 관련돼서 저희 유엔의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에서도 주목을 하면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37%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분쟁, 폭력이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역시도 자연재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의 분쟁과 기후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 공유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물 공유 협상 때문에 물 공급이 더 불규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아프리카의 뿔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가뭄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아프리카 인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소말리아에서의 또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예멘 쪽에서도 안보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에 이런 어떤 따뜻한 날씨 그리고 내전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 사하라 지역에서 2,500만 인구의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재난이 점점 더 분쟁의 촉진제로서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다양한 아프리카의 자연재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와 같이 보시면은요, 대부분 그 나라에서 내전과 분쟁이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기후 변화의 우려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수가 인간의 거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와 가뭄은 아무래도 식량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지는 식량 안보 문제가 내전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의 변화 또한 큰 문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예상치 못한 강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역시 식량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종종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식량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영향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는요,
2030년까지 기후변화 때문에 GDP가 2%에서 5%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7%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축 평균은 2.7%가 됩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을 봤을 때, 사하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최고 사하라 이남 지방은 10%까지도 GDP에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이미 이런 기후와 관련된 재난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또한 GDP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15%의 불안정한 GDP 손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7%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많은 정부들이 그 인구의 안보, 국가 안보 문제에 큰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후 영향은 GDP뿐만이 아니라 식량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그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최대 10%의 연간 GDP를 잃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래스고우에서 경고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를 봤을 때 2.4까지 온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주요 아프리카 작물 수확량이 22%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이즈라고 하는 그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주식 22%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조 같은 경우도 17%, 카사바라고 하는 구황작물도 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회복에 투자를 해서 안보 구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후 위험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은요. 회복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는요, 에너지 접근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많은 인구의 대부분이 전기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 아프리카를 보면요. 거의 10% 이하의 에너지 접근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인구의 82%가 사하라 이남에서 이런 에너지 접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에너지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식량이 있어도 요리를 해먹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정적인 난방과 요리에 관련된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나무를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점점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식량 안보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가축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접근권에 관련된 도전 과제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요, 2030년까지 에너지를 2배 이상으로 생성해낼 것이다 라는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25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는 것을 2050년까지 1250기가와트까지로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아프리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도전 과제이면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에너지 투자 대비 회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2에서의 두 번째 부분은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국가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프리카에서 FTA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주로 천연 자원을 많이 수출하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 사슬, 그러니까 천연 자원 수출에 대한 가치 사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 국가의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광물, 녹색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발트라든가 리튬이라든가 기타 녹색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대 500% 증가할 것으로 설정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수요가 이미 2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발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70%가 여기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가 잠비아를 합치면요 거의 세계 총 생산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업 부분 역시 아프리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기회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용 승수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더 이 분야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국가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보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국가이면서도 천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캐서 이것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가치 사슬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를 보면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잠재력, 그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기후 회복력을 갖는 것입니다. 2020년 블루 이코노미라는 전략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러한 경제 특수 구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요. 1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제자유 특구를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경제 특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시킨다거나 또 다른 기타 경제 활동 예를 들면 제약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안 근처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든가 농업 부분이라든가 그 에코 투어리즘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상적인 블루 이코노미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성 하에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이 큰 테두리에서 골격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글로벌 역동성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지역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상에서 작용을 하도록 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강력한 거버넌스가 있을 때 블루 이코노미가 잘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양을 새로운 발전의 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양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 얼만큼 빨리 잘 복구를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 간의 내고를 통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워크든 구조든 가장 취약하고 취약한 자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측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요. 공평해야 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이벤트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인도양에서 일어나서 지역을 옮기면서 동아프리카에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내고와 공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적 갈등 부분과 관련해서 녹색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때 부가가치 측면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연구를 보면은 그 투자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녹색 부분에 있어서 화석 연료에 비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투자 회수율이 녹색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이집트에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요, 투자 회수율이 400% 이상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투자 회수율이 25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집트에서도 역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400% 이상의 투자 회수율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전기 자동차가 300% 정도의 투자 회수율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태양 에너지 관련한 유틸리티가 200%에 가까운 투자 회수율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미 어떤 액세스, 접근성 문제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과 지속 가능한 물 사용과 관련해서 더 높은 투자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자본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그거 자체를 투자해서 투자 회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원을 또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회복성, 녹색 회복성 연구를 해보니까 분야별로 또 역시 높은 투자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관계 사업을 통해서 물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한 농업에서 그 태양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투자 회수율을 500%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나타나고요. 역시 똑같은 관계 관련된 사업을 케냐에서 벌일 때 300% 가까운 투자 회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 조성을 봤을 때 남아공에서 맹그로브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은 어업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거의 150%에 가까운 투자 회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관계 사업을 했을 때 역시 500% 이상의 투자 회수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기후 변화는 계속해서 아프리카 국가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는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내전과 관련된 문제로 그런 국가 내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요.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이주민과 난민 문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긴장감과 직면한 문제 덕분에 그리고 또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불안정성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요한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특히 회복성이 높은 에너지와 같은 산업 혹은 지속 가능한 밸류 체인을 가치 사슬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담 국장님, 데이터, 그다음에 트렌드, 그다음에 또 코레스폰던스에 대해서 거의 인벤토리 리스트에 가까운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뉴 피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외경제 연구기관이죠, 키예프의 우리 강문수 연구위원님께서 아프리카 지역의 그 클라이밋 체인지의 임팩트 중에 특히 농업과 갈등, 이 갈등은 과거에는 특히 이 기후 변화 관련한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물 갈등이었거든요. 수자원 갈등. 수자원 갈등의 새로운 트렌드가 그 전에는 크로스 보더링하는 그 강에서 국제 분쟁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들은 인스티튜셔널 세팅이 잘 되고 있어요. 의외로. 반면에 로컬 컨플릭트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non-violence였는데 지금은 바이올런스 형태를 띠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분쟁이 격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폴리티사이제이션을 하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새로운 피처의 갈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강문수 박사님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18분 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수라고 합니다. 앞서 장폴 국장님이 그 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은 저는 현상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에는 그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1도씨 이상 상승을 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기온의 상승 때문에 농업 생산량 저하를 넘어서 식량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농가 소득과 식량 소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격의 상승이 분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난민의 유출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에 수행한 연구인데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거는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기후변화가 지역별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경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영양 부족, 기아 그리고 빈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이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기반이 붕괴돼서 여기에 따라서 지역민의 이주가 일어나면은 지역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목초지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목민이 농경민의 땅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도 이런 경로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 특히나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프리카의 주식인 옥수수, 조, 수수, 땅콩 등의 농업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또 기온이 상승하거나 강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도 분쟁 발생 확률이 커질 것이다 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용한 식량이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이 또 농업 생산성 하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인과 관계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 하락이 분쟁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분쟁이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부룬디 같은 사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저의 결과에서는 강수량보다는 기온 상승이 아무래도 작물 생산성 하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옥수수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주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옥수수의 생산성 하락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온이 증가할 경우에 시위와 폭동 등 시민 주도의 분종은 U자 모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어느 순간까지 증가하면은 그 시위와 폭동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 교전이나 아니면은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에는 U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어느 시점까지 줄어들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또 이 교전 발생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기후변화 추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1900년에서 50년 대비 아프리카의 기온은 2000년과 2017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24도에서 25도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거를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지역별로도 한 1도 이상씩 대부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온 격차가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은 저기 보시면 남수단이나 아니면은 수단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근방 그리고 말라위 이런 지역들은 2도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고 서남부의 뭐 앙골라라든지 이런 지역도 1.5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 기온 상승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서아프리카는 평균 기온이 원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27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과 좀 유사하게 기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나 농업에 기반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동아프리카에서도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강수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수량 추이를 보시면은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리고 남부, 중부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할 점은 연간 강수량이 연도마다 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금 농업 시기를 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농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 변동성도 보시면은 월별 강수량 변동성이 큰 지역은 지금 동부 아프리카인데 동부 아프리카는 지금 유엔 산하 여러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연구에서도 보시면은 동부 아프리카는 강수량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모작을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강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는 동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도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900년에서 50년 대비해서 강수량이 대체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발생한 지역도 점차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가뭄 정도도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사하라의 남아 아프리카를 한정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하라의 남아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어쨌든 가뭄과 지금 폭염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주요 소비되는 작물인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4가지 작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이거는 이제 뭐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상으로 1도가 증가할 때 사하라 남아 아프리카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한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 기온이 4도가 올라가면은 한 30%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국가 단위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 단위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 같은 경우에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내열성이 좀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2도에서 23도가 되면 수확량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27도에서 28도가 되면은 수확량이 확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제가 지금 한 거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고 시나리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쌀은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고 분석이 됐지만은 사실은 과거 자료가 아니고 앞으로의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은 쌀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생산량이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하는 국가와 국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하라 남아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현재 자급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도 전체 공급량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의 기후 변화가 옥수수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게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는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 발생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서아프리카는 쌀을 소비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 비해서 동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의 하나로서 옥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이 동아프리카에서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서아프리카에서도 가나와 같은 국가들이 지금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 국가들에서 소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 거는 그렇다면은 기후변화와 분쟁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민족 구성,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이 다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기후 변화만으로 이제 이것을 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쟁 타입별로 좀 살펴봤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분쟁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분쟁의 타입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교전이나 아니면 민간인 대상 공격은 정부 주도 아니면은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집회 형식의 시위나 아니면 폭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교전이나 아니면 민간인 대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든 추세에 있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위와 폭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최근 들어서도 식료품 가격,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시위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이 다를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서 이걸 좀 타입별로 나눠서 좀 살펴봤습니다.
분쟁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네 가지 타입별로 돼 있는데 제가 1997년에서 2020년 누적으로 이거를 점을 찍어 놓은 거라서 사실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좀 파악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전체 발생한 분쟁 중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한 40% 가량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 좀 균등하게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좀 국가로 나눠 보시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4개인데 크게 4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말리아, 두 번째로는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DR 콩고, 남아공인데 이 분쟁의 타입이 좀 다르고 그리고 양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2020년까지만 이거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했는데 2020년이 이제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보시면은 2020년에 분쟁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소말리아라든지 나이지리아 이런 주요 국에서는 이미 분쟁의 횟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고, 과연 이것이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의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뭄이나 아니면 식량 부족 문제 또는 홍수 문제가 발생했던 해에 과연 분쟁이 발생했는가를 좀 보시면은 전체 분쟁 발생 건수 대비해서 가뭄이나 식량 부족 및 기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한 비중이 니제르 같은 경우는 한 46.6%, 그다음에 모리타니는 46.3%, 그리고 에리트리아는 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던 해에는 분명히 분쟁이 그런 해들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었고, 이게 비중이 40%를 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수를 살펴보시면 홍수는 사실 강수량만으로 좀 판단할 수 없고, 이거는 홍수 예방 체계나 아니면은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지면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발생한 해에 보시면은 전체 분쟁이 발생한 횟수 대비해서 홍수가 발생한 해에 분쟁이 많이 발생했던 국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쟁의 한 65%가량이 이 홍수가 발생한 해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말라위, 기니, 나미비아 같은 국가, 그리고 DR 콩고,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카메룬, 세네갈 같은 국가들도 전체 분쟁 건수의 50% 이상이 지금 홍수가 발생한 해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기후 변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온의 상승 또는 강수량의 변화 또는 변동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상 이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했을 때 그런 해에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분쟁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분명히 기후 변화가 그렇다면은 이 분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했던 사례는, 그렇다면은 아까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여러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농민과 목축민 간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수단과 나이지리아를 좀 살펴봤습니다. 수단 같은 경우에는 다르푸르 사태가 있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차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드 호수가 점점 가뭄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축민들이 조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과 목축민들 사이에서 목축민이 농경민의 토지를 이렇게 침범하거나 아니면은 둘 사이의 영역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히 수단과 나이지리아에서 농민과 목축민 간 분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그 횟수를 살펴보시면은 특히 2010년대 이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가뭄이 발생하고 이게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점차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계량 분석을 통해서 이건 분석한 결과인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위와 폭동 같은 시민 주도의 분쟁은 특정 온도, 예를 들어 시위는 22도, 폭동은 27.5도 정도가 되는데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임계점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 교정과 민간인 대상 공격은 약 24도 정도까지는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시민주도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시위가 발생하는 건데, 이 기온이 점차 증가할수록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구 밀도가 감소해서 이런 시위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교정과 민간인 대상 공격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상승할수록 결국에는 이게 민족 간 분쟁 그리고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단순히 시위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교전으로 나타나고 민간인 학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은 지금까지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게 국가 간 분쟁으로 확산이 비화가 되면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수량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강수량 자체보다는 이 강수량이 증가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서 이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지역에서 오히려 분쟁이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교전은 사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타났고, 시위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선행 연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올해 가뭄이 발생했거나 올해 들어서 뭐 기온이 좀 증가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폭발해서 이게 시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민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대응을 하는데, 어느 임계점이 오게 되면 이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확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위나 아니면은 이런 폭동 같은 것들이 증가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을 좀 보면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평균 기온의 상승 그리고 최고 기온의 상승은 분쟁의 발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위와 폭동 그리고 그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후변화, 특히나 가뭄 같은 현상 그리고 고온의 현상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좀 확연하게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강수량보다는 그 홍수 발생이 오히려 분쟁과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생산성 하락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후 분쟁은 좀 눈에 띄는 거는 수단 사태나 아니면 나이지리아 분쟁인데, 이게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강수량의 변동성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강수량 자체가 감소하거나 이런 현상들에 따라서 이게 수단과 나이지리아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도 아프리카 내 이주민이 영내 이주민만 한 7,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그리고 이주민과 지역민 간 갈등이 더욱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노력이 좀 요구되고 있고, 품종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예방 그리고 수자원 확보 그리고 홍수 예방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협력이 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석 모형을 도입을 했고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사점 있게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원빈 교수님께서 아담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은경 교수님이 우리 강문수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빈 교수님은 현재 한국 아프리카 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아프리카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원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담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많이 배웠고요. 아프리카에서
그 분쟁과 그러니까 분쟁뿐만 아니라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분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그 클라이밋 체인지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아프리카에서 블루 이코노미라고, 저는 사실 이 발표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린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담 국장님 발표를 통해서 블루 이코노미라는 게 이제 AU에서 새로 도입되는 그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특별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몇몇 그 그린 섹터에 대한 그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되게 생산적인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와서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갖다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컨플릭트만 그러니까 초래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블루 이코노미, 특히 그린 섹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AU를 중심으로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가 어떻게 아프리카와 함께해서 그 아프리카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얻는 그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 아주 많은 내용들 포함한 발표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사실 그 아담 국장님은 제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ave you been in Jeju Island? Have you heard about it?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담 국장님이 한국에 와 보셨는지도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우리가 있으면서 특히 제주도는 되게 아름다운 섬이고,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후 변화가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실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제주에 보면은 요즘에 그 한림 쪽이죠. 한림 쪽에 풍력 윈드밀이 쭉 돼 있는데, 그게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한림 지역에서 그 동네마다 그 어장을 관리하는 해녀 그룹들이 있는데, 그 해녀 그룹들 간의 그런 갈등을 양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그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그 설치와 그것들 때문에 이제 그 땅 소유주와 그 농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사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목숨을 앗아가는 갈등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르는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리소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커뮤니티 컨플릭트, 그 동네 내지는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듯이, 사실 아프리카는 여러 한국 사람들이 그 익숙하진 않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 아까 아담 국장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그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은 그 바이런스 앤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지역과 그 내추럴 디제스터가 일어나는 지역들의 그런 점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코릴레이션이 되게 상당히 높았죠. 그것 자체, 특히 사헬 바이런스 앤 컨플릭트가 많았던 지역이 사헬이랑 뭐 동아프리카 쪽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헬 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막 그 남쪽 지역인데,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쪽에 사막화가 엄청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화가 어떻게 컨플릭트로 이루어지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실 거기는 유목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유목민들과, 그런데 유목민들이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사막화가 확장이 되니까 자신들이 키우는 그런 그 허들들을 어쨌든 먹이를 줘야 되니까 난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그 농민들, 파머들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민과 농민들 간의 갈등이라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단순히 그런 한국에서 보는 그런 갈등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명, 자신들이 삶의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컨플릭트,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체제도, 정치 체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종족 갈등이라든가 테러리스트 무브먼트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구나, 우리가 뉴스에선 접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의 효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그 동아프리카에서 강 박사님도 설명해 줬지만은 그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지금 동아프리카 뭐 소말리아라든가 그 케냐, 에티오피아는 사실 물 때문에, 드라우트 때문에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물 관리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일강 그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큰 댐을 만들어서 물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이집트가 되게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의 그런 물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권력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물 통제하는 그런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기후 변화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탄소 발생 아닙니까? 카본 에미션인데, 아프리카 대륙은 사실 우리 지구에 있는 카본의 중에 아프리카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은 한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로 생겨나는 기후 변화는 아프리카가 다 받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런 카본이 사실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갈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So you listed 몇 가지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생산성 있는 투자, 회수율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례 연구를 봤을 때 이 사례 연구가 아프리카 밖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프리카에서 연구를 하고 투자를 위한 사례 연구를 한 건가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담 국장님, 답변을 조금 이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패널을 듣고요. 다른 패널 말씀을 듣고 좀 메모해 두셨다가요. 김은경 교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 강문수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은경 교수님은 UCLA에서 역시 아프리칸 폴리틱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한국 아프리카 학회의 연구이사를 맡고 계시고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외대 김은경입니다. 강문수 박사님 토론 잘 들었고요. 되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연구인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신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도 기후 변화에 관련된 데이터, 농업 데이터, 분쟁 데이터, 되게 최근의 최신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추이와 변동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정말 많은 그래프와 표로 시각화 잘 해주셨고요. 그 후에는 그런 모형을 활용한 분석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을 파헤치는 것이 되게 힘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기후 변화가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많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강문수 박사님께서 해주신 부분 되게 다양하게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연구들을 그리고 그 결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논문 연구 결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원인이 그거에 해당되는 결과인가, 결과가 원인인가에 대한 그런 커절 미케니즘을 좀 더 어떤 나중에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거에 영향을 실제로 미친 것인지에 대한 더 정확하고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슬라이드를 받아봤었는데요. 그때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인트 하고 싶은 부분들 몇 개 있어서 얘기하고 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농업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특히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은 서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연중 내내 더운 그런 열대 기후는 아니고 온화한 기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왜 생산성이 낮아진 반면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증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 권역에 관련된, 그러니까 권역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권역을 분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부, 남부, 서부가 정확히 기후대로 나눠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역 공동체별로 나뉘어진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서부, 동부, 남부가 이렇게 농업 생산성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타당한 분류에 따른 결과인가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쟁에 관련돼서 분석을 해주셨을 때는 이제 시위 폭동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한 그런 분류, 그리고 교전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분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 적절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토론에서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를 좀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시위와 폭동이 하나로 나뉘고 또 교전 민간인 대상의 그런 분쟁 종류가 그렇게 따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 왜 그렇게 나누셨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 주도의 그런 시위와 폭동은 기후변화가 상승하면서 그것이 좀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기후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분쟁 형태는 없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는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형태는 사라지지만 다른 좀 더 서늘한 기후에 있었던 어떤 지역에서는 새롭게 그런 시위와 폭동 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간다면 교전과 민간이 대상으로 한 그런 분쟁만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해석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그 농업 생산성과 연결시켜 봤을 때 그럼 강수량 변화가 그렇게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과 분쟁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농업 생산성과 분쟁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이게 식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해수면 상승이나 농경지 증감 같은 그런 지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에 관련돼서 이주민이 발생하고 할 때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으로만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좀 설명, 해석, 아니면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팩터들이, 요인들이 있어서 여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앞뒤를 이렇게 맞추는 그 해석에 있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앞뒤가 맞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역별로 봤을 때 남아프리카에서 기온 상승에 따른 교정과 폭동이 증가폭이 컸는데, 사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좀 낮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혹은 분쟁 전반적으로 분쟁이 증가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뭔가 풍성하고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많이 농업 생산성이 낮고 기후가 원래 높았던 지역에서 더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예, 그런 거에 대한 해석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권역의 그런 나눈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통계 분석에 있어서 사회 경제 변수를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 내성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신 것이었는데, 권역별 그런 분류 자체가 어떤 내성성을, 사회 경제적인 내성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분류를 어떻게 정당화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 같아, 질문이. 네, 그거를 다 질문하기는 답을 내용 하기는 자체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오케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그 식민지에서 해방한 이후에 계속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우리가 같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증가하는 가운데 언제부터를 기후 변화로 인한 분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수단과 나이지리아 그쪽 부분에 그런 갑자기 증가하는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셨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쟁의 증가가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 요새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가격 상승에 저희 나라도 그렇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 경제적 변수를 빼주시고 지금 기후 변화와 직접적인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분쟁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서 그 변수도 지금 사용을 해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은경 교수님이 그 학부 때 제자라서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 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본인 소속과 이름을 대주시고 답을 원하는 그 발표자께 혹은 토론자께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오케이, please do. Microphone, please.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Would you identify who you are first? 신분을 먼저 밝혀주십시오. 예, 저는 에스민 델리나입니다. 저는 주한 르완다 대사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사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 제가 사실 동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그 권역별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권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저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이거는 우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자께서 약 3분씩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Mr. Adam, 아담 국장님 3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들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혹은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발한 참여와 코멘트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와 동아프리카의 그 어떤 분쟁 같은 것은요, 이 개발이라는 것이 투자와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의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그리고 아프리카의 개발을 하는 동안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같이 꼭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식량 안보 관련한 투자라는 것은 결국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분쟁에서 나오죠. 분쟁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관계 사업과 물 관리라는 것이 나라별로 잠재적으로 리스크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실행 사례를 도입하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소시킨다거나 하지 않으면, 혹은 이 에티오피아의 그린 레거시 이니셔티브 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리고 산림을 더 많이 조성을 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수라든가 재난 위기 관리 같은 것을 해결해야만 그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블루 이코노미가 아프리카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요, 아프리카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큰 대륙으로 봤을 때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봤을 때 원양어선이라든가 뭐 그런 산업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리적인 그런 역량을 이용해서 어업의 가치 사슬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블루 이코노미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한 그런 어떤 해양 보전 구역을 봤을 때 거기서 미래의 어떤 어업 자원을 보전하는 활동이라든지 에코투리즘을 실행한다든지 뭐 탄자니아나 모잠비크 같은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요. 세이셸에서도 많은 그런 해양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 그 배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때 다른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이런 어떤 그 IPCC 보고서에 따른 그 온도 상승이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해서 뭐 나름대로 또 배출량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한 부분과 잘 연결을 해서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프리카의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맥락에서 봤을 때 아프리카가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파이낸스를 자금 조달하는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금 조달을 모아서 특히 뭐 OECD국의 개도국과 신흥국 과 비교했을 때 뭐 인구당 뭐 $10,000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역량 그 자원 가용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여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투자의 요건을 봤을 때 에너지라든가 주요한 산업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밖에서 투자가 들어올 때 그런 주요한 산업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내부적인 국가 내부적인 가치사슬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아프리카 간 무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어떤 그 기후 회복력에 대한 모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몇 번 가봤는데요. 서울을 주로 갔었고요. 다음번에는 꼭 제주를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자, 우리 강 박사님. 예, 김홍균 교수님 많은 코멘트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대사님도 다 그렇고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지역 분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역 분류는 일단은 아프리카 연합에서 여기가 동아프리카다, 여기가 서아프리카다 하는 그런 지역별로 국가들이 포함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바탕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됐던 거는 사하라 아프리카 지금 48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48개국의 평균치를 뽑아내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가별로는 다 하기는 어려우니 권역별로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동아프리카에 루안다가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근데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루안다, 우간다, 부룬디,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까지 지금 들어가서 분석 대상에 포함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고 뭐 케냐 북부까지 분쟁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동아프리카 전반적인 경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전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냐라는 건 좀 약간 해석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해석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향후에는 좀 국가별로 이거를 조금 좀 내로다운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성 하락은 제가 시나리오 분석을 한 거라서 이게 지금 현재 발생한 게 아니고 만약에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예측을 한 건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남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20도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부 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옥수수 작황에 있어서 좀 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옥수수가 어느 임계점이 달하는데 그 임계점까지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부 아프리카는 옥수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기온이 계속 상승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좀 확연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분쟁의 양상이 다르고 시위와 폭동이 굉장히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국가별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쟁의 분류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분류했냐라는 건데 이게 아클레드라는 곳에서 발간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민간이 주도했냐 아니면 정부가 주도했냐, 그리고 이게 쌍방간 분쟁이냐 아니면 이게 일방적인 분쟁이냐에 따라서 이 분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위와 폭동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 일방적인 분쟁이지만 하나는 폭력을 수반하고 하나는 수반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타입이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이렇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했고, 그다음에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거는 민간인 대상 공격, 그다음에 정부 간의 공격 또는 그 내에서 어떤 뭐 무기를 동반한 경우는 이게 좀 전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류에 따라서 제가 그 분쟁을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플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플레가
맞습니다. 인플레가 에너지 인플레와 식품 인플레가 상당히 분쟁을 유발하게 맞고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스트 측에서 시간을 좀 엄수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요. 우리 엠바서더가 raise a question은 on the questions and comments by the Miss Ambassador, Professor Kim. Would you react after the session? Okay. 네, 이거는 좀 나중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갈등의 타이폴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듀레이션하고 갈등의 듀레이션이 이제 프로텍티드하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크로스커팅 이슈가 역시 STI입니다. UN 어젠다, 우리 SDG에서도 이 STI를 어떻게 수질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 리저블 듀레이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레인폴이 이제 언이분하게 오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네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정말 수준 높은 토론과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잘 아시다시피 약 80%의 국경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100여 년 전에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대륙이고, 그런 콜로니얼 레거시가 남아있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또 크로스 보더링하는 리버들이 전통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 이제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그거를 프로보케이트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의 탐색도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된다. 더불어서 아프리카 하이 그로스 레이트이 우리가 고성장을 했는데, 대륙별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페리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더 촉발할 수 있는 것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점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랩업하면서 이 세션을 후원해 주신 우리 외교부, 특히 아프리카과의 1, 2과에 정말 감사를 표하고, 특히 오늘 멀리서 이 타임 렉이 있는데도 훌륭하신 발표를 해주신 우리 아담 국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아프리카 학회와 외교부가 같이 공동 주관하고 운영한 우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와 세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적 갈등과 평화 세션을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세션은요, 5시 10분부터 오늘 마지막 세션이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 무대 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수고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